일단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원자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겠죠. 물론 앞에서도 했었던 얘기기는 합니다만 일단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무엇을 두고 있고 원자핵, 그 원자핵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누가 있다? 전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중성자의 경우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이다? 중성인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전기적인 중성인 상태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무슨 수와 양성자의 수와 누구의 수가 전자의 수가 서로 어떻다라고 하는 거 같다. 그런데 양성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그러니까 전기의 색이 전기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서로 어때?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양성자가 들어가 있는 게 누구예요? 원자핵. 그래서 원자핵 혹은 양성자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원자핵의 전하량과 그 다음에 누구의 전하량은? 전자. 전자의 전하량은 크기는 어떻고 같고 부호는 뭐이다? 반대이다 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걸 갖다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 원자핵의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을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문장만 답이었었을 텐데 중학교 때는 사실 그냥 어떤 사실의 이유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같은 문장들로 나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장들이 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표현들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단순 암기로는 쟤네들을 찾아내 주실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서 내가 알고 있는 문장으로 나오면 맞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린 거지 이렇게 나와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잘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에 이제 양성자가 들어가 있고 이 중성자는 사실 양성자 간의 청력을 갖다가 방지를 하는 스크린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전자들이 이제 그 바깥쪽을 돌고 있을 건데 그 전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보셨지만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이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인 아이들이 뭐 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는 얻거나 혹은 잃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는 어차피 그냥 스크린의 역할인 거거든.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겉으로 내가 원자야 라고 하는 원자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됐건 누가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게 되는 거야? 이 양성자, 수가 변하지 않는 양성자가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물론 원자 안에서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온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전자의 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원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양성자의 수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가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원자를 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것이고 양성자 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자 수를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자 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원자 번호로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그 즉시 그것이 바로 뭐가 될 수 있겠고요? 양성자 수. 그리고 전자수라는 표현을 하려면 앞에다가 조건이 있어야 돼. 어디에서의? 원자에서의 전자수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자 번호 이퀄 양성자 수. 그리고 이걸 전자수라고 하려면 앞에서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 원자의 전자수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냥 무작정 전자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에다가 원자에서의 전자수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A라는 원소 기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원소 기호의 요 제일 왼쪽의 앞자리에 왼쪽의 아래쪽 자리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슨 자리가 되는 걸 거고요? 원자 번호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알려드리면 어차피 양성자 수는 곧 원자핵의 뭐를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 번호를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느냐 하면은 원자핵의 전하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자핵의 전하량. 왜냐면 우리 어차피 상대적인 값으로 양성자의 전하량 플러스 1이라고 놓을 거고 중성자 0이고 전자는 얼마라고 놓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놓잖아. 그럼 양성자가 3개면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몰 b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얘네들 보니까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은 학교에서 거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의 이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안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하고 무슨 수를 더해서 나타낸다. 중성자 수만 더한다. 그럼 저기에다가 전자수는 왜 더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원자라고 하는 것의 이제 구성 성분이 이러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원자핵은 어차피 양성자랑 중성자가 하나로 가운데 뭉쳐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제 무슨 얘기를 갖다 봐야 되냐면 전자의 배치를 갖다가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결론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론도 원래 실제 정확한 결론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중간에 걸쳐있는 결론을 얘기를 듣게 되시는 건데 전자들이 배치가 될 때는 일단 전자는 일단 어디를 먼저 채우겠어? 안정한 곳을 먼저 채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전자는 아무 데서나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는 일정한 특정한 궤도상에서 원자핵 주위를 뭐한다?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한다. 혹은 뭐 공전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쓸 거예요. 그 일정한 궤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어떻다?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자, 얘가 위에 있는 거하고 이 바닥에 있는 거하고 뭐가 더 안정하다고 그랬어? 바닥. 이 땅에 가까울수록 안정한 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끌어당기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어떻다라고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안정하다. 그런데 이 안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은 곳하고 아래하고 어디가 더 낮아요? 아래. 안정한 곳에서 에너지가 더 어때요? 작은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안정하다. 즉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상태, 그걸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낮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낮을수록 안정하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되게 안정할 거예요.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이것이 이제 안정하게 돼. 그러면 이 전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안정하고 싶겠어? 불안정하고 싶겠어? 안정하고 싶겠지. 그럼 어디부터 채울 거야?
안정한 곳부터 채울 거야. 그 안정하다는 게 어느 쪽 껍질부터 채우겠다는 얘기야? 안쪽 껍질부터 채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안쪽 껍질부터 채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안쪽 껍질부터 채운다. 채워진다. 그렇게 되면 제일 안정한 상태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무슨 상태라고 표현을 할 거냐 하면 바닥 상태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제일 안정하니까 바닥이라는 얘기야. 에너지가 바닥이네. 이 뜻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 표현을 할 거고, 만약에 이것을 약간 어긋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꼭 여기 앉으려는데 나 저기 말고 난 세 번째 앉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세 번째 가서 앉는 애들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한 상태는 바닥 상태하고 조금 이제 반대의 성격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들뜬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안쪽 껍질부터 채워지는 걸 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점 방지용이라던가 얘네들의 변별력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는 뭐 바깥쪽에다가도 이렇게 막 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전자의 수를 갖다가 세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이제 보는 그런 형태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안쪽 껍질부터 이렇게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안쪽 껍질부터 애들이 채워진다. 자리가 몇 개씩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을 우리는 N은 1이라고 하고요. K 껍질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자리가 몇 자리 있냐면 두 자리가 있어요. 전자들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푹신한 소파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소파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겠어? 자, 세 번째 껍질은요. 여기부터는 약간 어려운 개념 조금씩만 포함을 해서 할게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낼지 몰라서 그래요. 세 번째 껍질은 소파는 몇 개 있냐면 8개 있어요. 소파는 8개가 있고, 쪼그려 앉는 의자 있죠. 쪼그려 앉는 졸라 불편한 의자가 10개가 있어요. 뭔 말인지 되겠어? 겁나 불편한 의자가 몇 개가 있다고? 10개. 그럼 니들은 여기 앉고 싶겠냐? 안 앉고 싶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 8개 끝나면 몇 번째 껍질을 넘어가고 싶어 하겠어? 네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에도 소파는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들은 여기를 채우려면 네 번째 껍질도 좀 채우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껍질은 겁나 복잡해요. 그래서 네 번째 껍질 어쨌든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소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몇 자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니들이 전자다라고 하면 일단 몇 번째 껍질부터 채울 거야? 첫 번째 꽉 찼으면 두 번째 꽉 찼으면 세 번째인데, 세 번째에서 내가 8번째까지면 소파에 앉을 수 있는데 내가 9번째로 들어갔어. 쪼그려 앉기? 싫어.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로 나갈 거야? 네 번째 껍질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껍질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각해서만 하면 2개, 8개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자릿수가 다 똑같게 돼버리는데 그럼 그거는 실제하고 좀 틀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마다 전자들이 채워질 수 있는 수는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무튼 첫 번째 껍질 8 채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로 나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니네 어느 학교지? 니네 30번까지 외우라고 했다며? 그지? 그래서 무슨 시험도 봤대며. 얘네 먼저 30번까지 외우라고 했대. 그 30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개, 8개 들어가지. 그리고 여기에 졸라 편한 게 2개가 있어. 그러면 20개지. 그리고 30번이 율로 들어가는 애. 나머지 21번부터 30번까지. 되겠어? 그래서 걔네들은 21번부터 30번까지는 최외곽의 전자는 2개 있는 거야. 무조건. 말이 되겠어?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 요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다. 여기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전자가 채워지는 껍질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개념을 갖다가 보게 될 거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가가 뭐야?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 할 때 그 가자예요.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야. 그런데 그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만 하면 최외각 전자예요, 사실. 근데 원자가 전자는 자, 그 뒤에 조건이 붙어요.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반응에, 이 반응이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이 되는 거겠죠?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원자가 전자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전자가 딱 2개가 있어. 그럼 어디에 들어갈 거야? 첫 번째 껍질에 쇼파 2개 딱 채웠지. 그럼 얘네들 일어날 일 있어, 없어? 없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잖아. 근데 움직이겠냐고? 안 움직이지. 맞아? 봐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럼 걔는 일어나서 저쪽 의자에 가서 앉을 수 있지. 이게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는 반응에 참여를 할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전자가 딱 2개가 있어? 그럼 딱 꽉 채우면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일어나는 순간 다른 애들이 와서 앉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이야. 두 번째 껍질도 8개가 다 채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저희가 좀 좋아 보이면 가서 앉을 수도 있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8개가 다 채워지는 순간 애들 움직일 거야? 안 움직일 거야? 안 움직일 거야. 움직이는 순간 뺏긴단 말이야. 무슨 되겠어요? 세 번째 껍질도 몇 개까지는? 8개 딱 채워졌어. 더 이상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일 거라는 얘기가 돼요. 자,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중에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야. 반응에 참여하려는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반응에 참여하는 것도 어떻겠어? 같이 나타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화학적인 성질이 어떻다?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리전 성질 아니고 무슨 성질이라고요?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봐봐.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을 가장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인 성질은 숫자로 나타나는 게 물리적인 성질이에요. 쟤의 질량이 얼마야? 제 질량은 얼마야? 제 밀도는 얼마야? 제 용해도는 얼마야? 이렇게 숫자로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무슨 되겠어? 쟤는 1g 속에 쟤 몇 개 들어가 있어.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성질에 해당하는 거냐면 물리적인 성질이에요. 근데 화학적인 성질은 말로 하는 거예요. 쟤 물하고 반응 잘해? 쟤랑 물이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 쟤랑 물이랑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쟤한테 불 붙이면 어떻게 돼? 불이 꺼져? 불이 붙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로 자꾸 하는 것들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말로 자꾸 하는 것들은 화학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편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톱으로 누르면 어떻게 돼? 이런 거. 그거는 사실 원래는 약간 좀 밀도에 해당하는 거긴 합니다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 것에서 최외곽의 껍질에 전자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옥텟 상태라는 표현을 써요. 옥텟 상태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채워지면 되겠고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이상부터는 몇 개 채워지면 되는 거야? 8개 채워지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꽉 채워지면 반응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런 옥텟 상태에서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원자가 전자가 0이다 라고 표현을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겠나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일단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제 전자들을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갖다가 주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겠니? 어떤 몇 번째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2시간에 한 번씩 약을 4시간에 한 번씩 드셔야 돼. 이런 건 주기적으로 먹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 식의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될 건데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는 물론 이 주기율표의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화학에서 배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한 번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쵸? 설명은 드렸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뭐 그 역사 과정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주기율표는 원자들을 무슨 순으로 배열을 할 거냐 하면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할 겁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봐봐. 뭐가 주기적으로 변할 거냐면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할 거 봐봐. 약간 이제 웃긴 얘기긴 한데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 보통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한 해 애들이 괜찮으면 그 다음 해 애들은 별로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한 해 애들이 괜찮으면 2해 애들이 괜찮으면 3번째 해는 분명 애들이 되게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걸 주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뭐 한 해에는 뭐 2해에는 애들이 16명이 들어오고 3번째 해에는 애들이 3명 들어와 이 뜻이 아니야. 많이 들어오고 적고 들어오고의 이 양이 문제가 아니라 첫 해와 2번째 해에 있는 애는 예를 들어서 2024년하고 2025년에 들어온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하고 뭐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은 애들이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공부를 되게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화학적인 성질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애들을 배열을 하다 보면 뭐가 자꾸 달라지는, 뭐가 주기적으로 변하느냐 하면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뭐를 하더란 얘기야? 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원자과 전자 수가 뭐를 결정한다고 그랬어?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질도 어떻게 변하더란 얘기야? 주기적으로 변하더래. 그걸 갖다가 우리는 주기율, 주기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뭐 화학적인 성질이 뭐 어떻게 되는 이유 뭐야? 그럼 원자과 전자수를 갖다가 꼭 반드시 갖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막 지지부진하게 쓰실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시면 돼요. 왜 주기율표에서는 원소들의 성질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니?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화학적인 성질들이 비슷한 애들을 한 줄에다 놓겠다 이건 거야. 무슨 말 되겠어? 한 줄.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는 뭐하고 뭐가 있게 되느냐 하면 주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족이 있게 되는데 주기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전자 껍질 수하고 같았었죠. 전자 껍질 수하고 같은 이 주기라고 하는 것에는 뭐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1주기부터 3주기까지는 단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4주기에서부터 7주기까지는 장주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안 하셨으면 안 하셔도 돼요. 1주기에서 3주기가 단자가 뭐냐면 짧을 단이야. 원자의 수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4주기부터 7주기는 장주기야. 겁나 많아요. 칸은 18칸인 것 같은데 중간 한 칸에 20개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기는 뭐를 의미를 하게 된다? 전자 껍질 수.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는 성질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런데 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주기는 일단 무슨 줄을 의미할 거냐면 가로줄이에요. 자, 족은 무슨 줄이에요? 세로줄인데 자, 표현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보실 거예요. 일단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같은 족의 원소들은 뭐가 똑같더래?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해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니까 당연히 뭐가 같을 것이다?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두가 잘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잠깐만 볼까?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것은 1족부터 몇 족까지 있냐면 18족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족, 2족, 3족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12, 13 이렇게 해서 18까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3족부터 12족인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건드리지 않는 애들이에요. 약간 규칙성이 달라서 안 건드리는 애들이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왜 세 번째 껍질에 8자리 있고 불편한 자리 10자리 이렇게 채우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족은 1족, 2족, 그 다음에 몇 족인 거야? 13, 14, 15, 16, 17, 18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1족인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족인 아이들은 2개. 13족인 아이들은 3개. 17족인 아이들은 7개고요. 18족인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가 되어야 해요? 0개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족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모두 같을 거야. 그래서 성질이 어떨 거야? 화학적인 성질이 같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되는 거고요. 될까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족의 끝자리 수가 무엇과 같다? 원자과 전자수와 같다. 단 몇 쪽은 제외? 18쪽은 제외. 이런 식의 표현을 갖다 쓰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1쪽이면 하나, 2쪽이면 2개, 13쪽이면 끝자리 수하고 원자과 전자수 같잖아. 17쪽에 7하고 원자과 전자수하고 서로 어때? 같잖아. 그래서 저런 표현을 쓰는데 몇 쪽은 제외다라고 하는 거. 18쪽은 제외야.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외인 애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누가 제외냐면 헬륨도 제외입니다. 왜? 헬륨은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표현들을 잘 메모를 해두시고 체크를 좀 해놓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네. 됐어요. 여기서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서술형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나마 좀 위험이 덜해지는데 서술형 객관식으로 나와도 애들이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족이에요. 족. 최애각의 전자 3개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3족을 골라버리는 애들 꽤 많습니다. 근데 3족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족을 반드시 골라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주기율표 안에는 이제 원소들의 종류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원소들은 일단 금속 원소와 그 다음에 무슨 원소로 나뉘어요? 비금속 원소로 나뉘고요. 그리고 제가 교재들을 쭉 봤는데 준금속은 그냥 언급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준금속을 자세히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 준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준금속에 해당하는 거 붕소, 규소, 얘는 저마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게르마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준금속이에요. 금속에 준한다. 금속의 성질도 갖고 있어 라는 뜻이야. 원래는 뭔데? 비금속인데 금속의 성질도 갖고 있어. 얘네들은 금속의 성질과 누구의 성질을 가지고 같이 갖고 있는? 비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굳이 따지자면 누군데? 비금속이야. 비금속인데 그 중에서 금속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렇다 치고, 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구분을 할 건데요. 우리는 금속 원소를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금속 원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비금속이 없을 거고, 금속 원소에 없는 성질은 누가 갖고 있게 되겠어요? 비금속이 갖고 있게 될 거예요. 자, 금속 원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유전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자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려면 일단 금속 원소는 몇 쪽에 되게 많냐 하면 1쪽과 2쪽의 대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3쪽의 일부가 무슨 원소에 들어가 있냐면 금속 원소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요 3족에서 12족인 아이들도 바로 금속 원소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3족에서 10이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겠지? 1족, 2족, 3족이면 여러분이 봤을 때 어느 쪽이에요? 왼쪽. 그래서 우리가 금속 원소들은 주기율표의 왼쪽과 그 다음에 어디를 차지를 한다? 중앙. 그렇다면 비금속 원소가 남은 자리는 무슨 자리밖에 없어요?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는 보통 1번에서 20번을 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1번에서 20번에서 금속 원소가 되게 적거든? 그리고 비금속이 겁나 많아. 그럼 애들이 생각할 때 아, 금속이 적고 비금속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체 원소를 놓고 봤을 때는 누구의 양이 훨씬 많냐면 금속 원소가 훨씬 많아요. 금속 원소의 수가 훨씬 많고 비금속이 되게 적은데 공교롭게도 1번에서 20번 사이에는 비금속 원소가 많은 것 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예외인 애는 누구예요? 수소. 수소는 1쪽에 달려있지만 누구여야 돼요? 비금속 원소로 분류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봐봐. 이제 금속 원소들은 1족, 2족이면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 두 개야. 그러니까 얘네들 원자과 전자수가 많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그러니까 그 애들은 어떻게 되고 싶어? 바깥으로 나갈 거란 얘기야.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치? 옥텟 상태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무슨 전자가 되게 많냐 하면 자유전자가 많고요. 이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무슨 전기일 거고? 마이너스. 그럼 금속 입장에선 전자가 나갔으니까 무슨 전기야? 플러스 전기거든요. 둘 사이에는 뭐가 작용을 하겠어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표현으로 쓰면 금속 양이온과 누구 사이에? 자유전자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게 어떻다? 꽤 강하다. 그러니까 잘 끌어당기니까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녹는 점이나 혹은 끓는 점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높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자유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모두 잘 통할 거고 전기도 잘 전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잘 전달을 할 거예요. 열도 잘 전달을 하게 되겠더라. 그래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전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빛을 다 쳐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뭐를 나타내게 하고요? 광택. 근데 대부분의 광택은 무슨 광택이냐면 은회색의 광택이에요. 예외가 되는 게 바로 누가 있었던 거야? 구리는 붉은색 광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금은 무슨 색 광택? 노란색 광택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금속들은 대부분 밀도가 어떤 편이냐면 커요. 그래서 무거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거운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금속 이온들의 그 양이온, 그러니까 원자핵이 자리를 좀 바꿔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힘을 가하게 되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인력을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을 줬을 때 얇게 펴지는 걸 무슨 성? 펴짐성. 펴짐성을 전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뽑힘성. 가늘게 뽑힌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연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이온 결합 물질들하고도 구분이 될 수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금속 원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성질을 좀 꼭 잘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비금속들은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이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잘 보고 계셔야 되는 것이 뭐 주기가 당연히 뭐랑 똑같을 거고요. 전자 껍질 수랑 같을 거고 같은 족의 아이들은 뭐가 동일할 것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해서 무슨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화학적인 성질이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기율표 안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족 아이들은 화학적인 성질이 어떠할 거래? 같구나. 그럼 그 같은 족 아이들이 화학적 성질이 같은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킹을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것 두 족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일단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알칼리 금속은 몇 족 원소? 1족 원소이지만 1족 원소에서 누구를 빼야 돼?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라고 꼭 체킹을 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그냥 1족 원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2주기부터 쓰면, 그러니까 1주기에 원래 수소가 있었던 거고 2주기에 누가 있겠고? 리튬, 3주기에 나트륨, 그 다음에 4주기에 누가 있게 되겠어요? 칼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5주기가 루비듐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거는 하객고만 하시면 되겠죠? 하객고 루비듐까지 아닌가? 루비듐까지는 안 들어가나? 자, 아무튼 그래서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정도까지 이 아이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자, 얘네들 봐봐. 껍질이 2개에 여기 전자 하나 있고 껍질이 3개의 전자 하나, 껍질이 4개의 전자 하나야. 때려갈 거야. 누구 거 때려가기가 쉬워? 칼륨 거. 제일 가깝잖아. 가가지고 툭 뛰어서 빨리 올 수 있어. 얘가 쫓아 나와야 되는데 쫓아 나오기가 어때? 되게 멀죠? 맞아요? 인력이 가장 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뭐 하기가 쉽다?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고 무슨 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애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전자 떨어져서 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반응성이 크다. 다른 것들하고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반응을 잘하나 봤어. 그랬더니 누구랑 반응을 되게 잘하고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누구하고도 반응을 되게 잘하더래. 물하고도 반응을 되게 잘하더래.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얘네들 갖다 이렇게 딱 잘라. 얘네들은 칼로도 잘려. 손톱으로도 잘리고. 자, 칼로도 잘리고 손톱으로도 잘려요. 얘네들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어떤 금속이다? 물은 금속이에요. 물은 금속이어서 칼이나 뭘로 잘린다? 손톱으로도 잘리게 될 거야. 자르잖아. 자르면 뭐가 나타나겠어? 당연히 금속이니까 반짝반짝 뭐가 날 거야? 광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택이 반짝거린다. 봐봐. 선생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린이쯤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 거뭇해져 있어요.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단면의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산소랑 반응을 되게 잘하는구나. 공기와 반응을 잘하는구나. 공기 중에서 실제로 누구랑 더 반응을 되게 잘하는구나. 산소랑 반응을 되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봐봐. 광택이 있을 땐 금속이야.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해. 근데 광택이 사라졌어. 그럼 더 이상 금속이? 아니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뒤에 화학 결합이 나오잖아요. 화학 결합하고 연결해서 충분히 사고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가 분명히 뭐가 있었을 때는? 광택이 있었을 때는 뭐의 상태였었던 거야? 금속이었어. 금속이니까 뭐를 통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전기가 통했을 거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그런데 광택이 어떻게 됐어? 사라지면 그 이후부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금속 산화물이에요. 이때부터는 Li2O가 됐건 Na2O가 됐건 K2O가 됐건 무슨 물질이 돼버리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같이 화학결합하고 연결시켜서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하고도 되게 반응을 잘해요. 자,
우리가 알칼리 금속을 금속이니까 통칭을 M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봐봐. M이라고 하는 아이가 물 H2O와 반응을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MOH 플러스 H2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수까지 뭐 저기 한다 치더라도 일단 무슨 기체를 내놓는데? 수소기체. 수소기체 어떻게 확인할 거야? 꺼져가는 성냥불 갖다 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헉 소리를 내면 탄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MOH라고 하는 아이들은 니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 NaOH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걔네들 무슨 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얘네들 무슨 성을 나타낸다? 염기성. 물에 녹이면 OH-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염기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에요. 페놀프탈레인을 무슨 색으로 변하게 한다? 붉게 변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이에요. 염화 코발트 막 이딴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되겠어요?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과의 반응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얘기할 게 물하고 반응을 할 때 물 위에 떠서 반응합니다. 물 위에 뜬다는 건 밀도가 큰 거요? 작은 거요? 작은 거야. 원래 아까 금속들은 밀도 어떨 거라고 그랬어? 클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밀도가 어떻다라는 얘기야? 밀도가 작아요. 누구보다도 작다? 물보다도 작다. 그래서 물 위에 떠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그 반응을 하는 게 누가 제일 양이온이 되기 쉽대?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맞지? 주기가 커질수록. 맞지? 맞아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근데 아래로 내려올수록은 너무 초딩 같지 않냐? 아래로 내려올수록 보다는 뭐가 될수록? 주기가 커질수록. 주기가 커지면 당연히 쭉쭉쭉쭉 오다 보면은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될수록? 커질수록. 양이온이 되기가 어떻다? 쉽다. 더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픽스해서 해주실 건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리튬에 활발하게 반응을 해 라고 표현을 하면 나트륨에는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겠고요? 뭐 격렬하게 반응을 해 라고 하면은 칼륨은 뭐라고 해야 돼?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 이런 표현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게 하셔야 돼요. 어떤 게 꼭 쟤는 반드시 격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되겠어요? 뭐 활발, 매우 활발, 뭐 하여튼 격렬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매칭해서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갖다가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산소하고도 반응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들을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물이나 산소로부터 뭐 해야 돼? 차단을 해야 돼요. 되겠어요? 단순 암기하면 안 돼요. 그냥 뭐 누구 속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관을 할 때 보관 시 물이나 산소로부터 뭐를 해야 된다? 차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물이나 산소가 차단하기가 쉬운 게 바로 무슨 뭐 속에 있고요? 석유 속, 그 다음에 액체 파라핀 속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치? 굳이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를 갖다가 칠해야 될 것이고, 페인트 칠이나 무슨 칠 해줘도 되는 거야? 기름칠. 페인트나 기름칠 이렇게 하면은 바깥쪽하고 닿지 않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 이야기들을 꼭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신들 차리시고 하나 더. 자, 할로젠 원소가 있어요. 할로젠 원소들은 몇 쪽 아이들이냐면 17쪽 원소들입니다. 자, 17쪽 원소들이면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7개인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나 몇 개 되고 싶어? 8개 되고 싶어. 8개 되고 싶은데 7개 있으면 한 개를 어떻게 할 거야? 들여올 거야. 자, 근데 그 들여오는 거 볼까? 할로젠 원소는 17쪽 원소는 2주기부터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있을 텐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플로린은 껍질이 2개, 염소는 3개, 브로민은 4개, 아이오딘은 몇 개 있어? 5개인데 지금 여기에 이 근처로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야. 누가 낚아채기가 제일 좋아요? 누가? 플로린이 낚아채기가 제일 쉽겠죠. 왜? 가장 어때요? 가까이 있잖아요. 플러스 띄는 애가 가장 가까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 전자 이렇게 여기는 전자 어때? 겁니 많잖아. 겁니 많은 애들 밀어낼 거 아니에요. 너 오지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전자를 얻기에는 누가 제일 적합해? 플로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제일 위에. 어떨수록? 위로 갈수록 보다는 주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전자를 뭐 할 거야? 얻어서.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될 거예요? 음이온이 되기가 쉽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온이 되는 것은 상호작용이니까 뭐를 하기가 쉽다? 반응을 하기가 좋다. 즉 음이온이 되기 쉽다. 반응하기 쉽다. 자, 근데 얘네들은 꼭 음이온만 되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 자, 음이온이 되려면 누가 전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던져줘야 돼. 얘다 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누구랑 그래서 반응을 겁니 잘하겠어?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겁니 잘할 거야. 왜? 알칼리 금속은 전자 몇 개 버릴 거야? 하나 버리면 얘는 몇 개 얻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활발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 중에 누구랑 제일 반응을 잘하겠어? 칼륨. 넷 중에선 누가 반응을 잘하겠어? 플로린.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들도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꼭 알칼리 금속은 아니겠죠? 그쵸? 알칼리 금속이랑 가장 활발할 거고 다른 무슨 원소들과도 반응을 잘할 거예요? 금속 원소들과도 반응을 잘하는데 특히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라는 거? 알칼리 금속. 생각해봐. 알칼리 금속은 하나만 떼면 되잖아. 근데 뭐 2족이나 13족 이런 애는 전자 2개씩 떼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이 가장 깔끔해? 알칼리 금속이 여기서 제일 빠르다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주변에 전자를 던져줄 애가 없어.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너 하나 부족해? 나도 하나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다 몇 개씩 놔? 하나씩 놓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무슨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 결합을 할 거예요. 공유 결합 얘네들 몇 개만 하면 돼요? 한 쌍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나랑 얘 다른 애 둘이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가 될 수도 있고 F2, CR2, BR2, I2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야. 자, 근데 봐봐.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아무래도 어떻게 했어? 전자의 수랑 양성자 수가 많아지잖아. 그치?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커진다? 질량이 커지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플로린은 상온에서 기체, 여기도 기체, 얘는 액체, 얘네들 무슨 상태? 고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기기 액고인지도 아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질량이 커지니까 질량이 커지면 인력이 커져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원자 분자인 상태인 아이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지들끼리 꽁꽁 뭉쳐 있어갖고 물과 친하지 않아요.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대신에 사염화탄소에 되게 잘 녹아요. 사염화탄소에 잘 녹아요. 그래서 사염화탄소에 녹으면 특유의 색깔들을 나타내거든요. 얘가 무슨 색이냐 하면은 담황으로 배워 연한 노랑으로 옅은 노랑, 연한 노랑이에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달라요. 담황은 어차피 연한 노랑이니까 상관이 없고
염소는 무슨 색이라고 하느냐면 지금 제가 여기 완자 보니까 완자에서는 노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학교에 따라서는 황록색이라고 배우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브로민은 젓갈색이고요. 아이오딘은 보라색이다. 젓갈색과 보라색. 젓갈색하고 보라색들은 다 똑같이 배우는 거니까. 얘가 되겠어? 그래서 특유의 색깔들을 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원자 분자도 있는데 어떤 반응도 하느냐 하면 수소하고도 반응을 잘해요. 왜? 수소도 최일각의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근데 수소는 최일각의 전자 몇 개 되면 돼? 2개. 헬륨의 전자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소도 하나가 부족하고 얘네도 하나가 부족하니까 누구하고도 반응을 잘하겠어요? 수소와도 반응을 잘해요. 그럼 결국에 수소도 1족 원소, 알칼리 금속도 몇 족 원소? 1족 원소.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와? 1족 원소와 1족 원소 모두와 반응하기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반응을 잘 할 건데, 자, 이렇게 반응을 잘 해서 만들어진 애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할로젠화 수소라는 표현을 써요. 봐봐. HF야. 그럼 뭐야? 플로린화 수소. HCl이면 염화 수소. HBr이면 브로민화 수소. HI면 아이오딘화 수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얘네들은요. 얘네들을 물에다가 녹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성이냐면 산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산성은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요? 붉은색으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리게 나오려면 리트머스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리트머스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도 있겠어? 페노프탈레인. 그러니까 페노프탈레인은 알칼리 금속이고요. 리트머스 붉게 하는 건 산성이니까 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로젠 원소다 라고 하는 것도 잘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봐봐. 아까 얘네는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는데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요. 되겠어? 얘네는 물에 잘 녹는 거고 지들끼리 붙어있는 건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사족을 붙이면 아까 얘네들은 사유화탄소에 녹아서 유의 색을 나타내죠. 맞아요? 그런데 알칼리 금속의 경우에는 특유의 색을 나타내는데 특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냅니다. 불꽃 반응 색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특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낸다면 금속이에요. 사유화탄소에 녹아서 특유의 색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누가 되어야 하는 거야? 할로젠 원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되겠어? 할로젠화 수소, 할로젠 원소. 되겠어요? 할로젠 이원자 분자인 아이들이 될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면 리튬의 경우에는 붉은색의 불꽃 반응색이고 나트륨은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칼륨의 경우에는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데 이것까지는 안 한다 하셔도 만약에 특유의 불꽃 반응색 얘기가 나오면 알칼리 금속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일 거거든. 내가 A, B, C라고 하는 A하고 B라고 하는 금속을 준비를 했어. 근데 둘 다 칼에도 잘 잘려. 그리고 둘 다 잘랐더니 어떻게 되냐면 상온에서 뭐가 되냐면은 금방 광택이 사라졌대. 그리고 물에다 넣었더니 애들이 반응을 되게 잘하더래. 그리고 그 수용액 거기에서 나오는 기체가 수소기체고 그 수용액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더니 붉은색으로 변하더래. 근데 이 A하고 B를 어떻게 구분할 거야? A하고 B는 일단 뭐야? 알칼리 금속이야. 얘네들은 왜 성질이 그렇게 똑같아? 같은 족이어서라는 표현보다 뭘 써야 되겠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원인에 해당하는 원자과 전자수를 항상 던지고선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갖다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뭐를 비교해도 되겠고 반응성을 비교해도 되겠죠. 그렇죠? 반응성을 비교해도 되겠지만 반응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전후 관계밖에 모르잖아요. 누가 반응을 더 잘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불꽃 반응색을 비교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성질들이 다 똑같지만 불꽃 반응색은 다 어떨 테니까?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제가 뭐 주기율표 굳이 외워가지고 뭐
그림 그려보고 이런 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당연히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 그림 그리고 다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단수 남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